한 사람의 결정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 총성이 울렸다. 한 시대가 막을 내렸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한 소년이 맨발로 흙길을 걷던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난과 굴욕, 야망과 신념, 영광과 비극. 한 인간이 걸어간 길 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가난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씻어내려 했다. 1917년 경상북도 구미 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선산들판 초가집 처마 아래에서 한 소년이 눈을 뜬다. 방 안은 쌀쌀하고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온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지 않은 날이 있을까? 오늘도 배가 고프고 아버지는 또 기침을 하신다. 마당에서 어머니가 장작불을 지핀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른다. 소녀는 낡은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선다. 학교로 가는 길, 친구들은 도시락을 들고 가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대신 더 빠르게 걷는다. 맨발에 흙먼지가 묻는다. 발바닥이 아프다. 그래도 걷는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교실 앞에 선 소년, 또박또박 일본어 교과서를 읽는다. 유창한 발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잘했다, 박정희. 너는 머리가 좋구나. 교실 뒤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린다. 일본인 아이들이다. 조선인 주제에 잘난 척한다고. 소녀는 주먹을 쥔다. 하지만 참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 밤 등잔불 아래 소녀는 책을 읽는다. 일본어, 수학, 역사.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 길밖에 없다. 공부해서 출세하는 것, 선생님이 되는 것.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형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누나들은 시집을 갔다. 이제 가족을 책임질 사람은 자신뿐이다. 아버지는 한학자였지만 가난했다. 선비의 자존심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소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무릎 꿇리는지, 자존심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고.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1932년 대구사범학교 합격. 15살 소년의 첫 번째 승리.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한다.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진다. 아버지, 제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없이 소주 한 잔을 따라준다. 소녀는 그 술을 단숨에 들이킨다. 목구멍이 뜨겁다.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대구사범학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책과 지식, 그리고 미래. 그러나 사범학교의 현실은 냉혹했다. 조선인 학생들은 항상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일본인 교수들은 그들을 무시했다. 너희는 황국 신민이 되어야 한다. 조선은 없다. 일본만 있을 뿐이다. 교실 뒤편 소녀는 주먹을 쥔다. 치욕, 분노. 그러나 참는다. 살아남아야 한다. 졸업해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문다. 참는 것도 힘이다. 언젠가는 이 모욕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 그들은 밤마다 모여 조선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독립, 자유, 해방. 그러나 박정희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말은 위험하다. 꿈은 혼자 꾸는 것이다. 어느 날 밤 한 선배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조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박정희는 대답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선배는 비웃었다. 겁쟁이, 친일파가 될 놈.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친일파, 과연 자신은 무엇인가? 조선인인가?
일본의 식민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1937년 문경보통학교 교사 발령. 20살 청년은 이제 선생님이 되었다. 월급 45원.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돈. 그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쉰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느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들었다. 박 선생님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믿음직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차를 마신다. 그들은 일본의 전쟁을 이야기한다. 중국과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조선에서도 곧 젊은이들을 징용할 것이라고. 박정희는 조용히 듣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안전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나 밤이 되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전부일까?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내 운명일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고 늙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일까? 그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갈망이 꿈틀거렸다. 더 큰 무언가, 더 높은 곳. 1939년 일본은 전쟁의 광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중국과의 전쟁은 격화되었고 조선의 젊은이들은 징용과 징병의 공포에 떨었다. 거리에서는 일본 군가가 울려 퍼졌고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끌려갔다. 어느 날 신문 한 구석에 난 작은 광고. 만주국 군관학교 모집, 조선인도 지원 가능. 청년은 그 광고를 오래 바라보았다. 군인, 군복, 권력, 그리고 살아남는 방법. 선생님으로 남으면 언젠가 징용될 것이다. 그러나 장교가 된다면, 내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는 밤새 고민했다. 만주, 낯선 땅, 그러나 기회의 땅. 조선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 아버지께 편지를 썼다. 만주로 간다고, 군관학교에 지원한다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침묵.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청년은 이해했다. 아버지는 실망했을 것이다. 선비의 아들이 군인이 되다니. 그러나 그는 돌아설 수 없었다. 이미 결심했다. 이미 지원서를 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만주로 가기로.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더 강한 모습으로.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까지 뒤흔들게 될 줄은. 에피소드 2. 군복을 입은 청년. 나라 없는 청년에게 군복은 갑옷이었을까? 아니면 족쇄였을까? 1940년 4월 만주신경. 기차에서 내린 청년은 낯선 땅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차갑고 건조하다. 조선과는 다른 세계. 하늘은 넓고 땅은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는 가방을 들고 걷는다. 만주국 군관학교를 향해. 군관학교. 높은 철조망과 엄격한 규율.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이 뒤섞인 이곳에서 그는 번호로 불렸다. 이기생 제242번 박정희. 이름이 아닌 번호. 그것이 이곳의 규칙이었다. 인격은 없다. 오직 복종만이 있을 뿐. 매일 새벽 5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된다. 구보, 사격, 군사학. 몸은 단련되고 정신은 날카로워진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너희는 황군의 장교가 될 것이다. 일본인 교관들의 고함. 때로는 구타. 조선인이라고 더 심하게 맞았다. 훈련 중 쓰러지는 동기들. 그러나 박정희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를 악물고 버틴다. 꼴찌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그는 악착 같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매를 맞아도 욕을 들어도 일어섰다. 기숙사 밤, 동기들과의 대화.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조선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한 동기가 묻는다. 방안이 조용해진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다.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본다. 별이 빛난다. 만주의 밤하늘은 깊고 어둡다. 나는 나를 위해 여기 있다. 그는 속으로 답한다. 조선도 일본도 아니다. 나 자신,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지기 위해. 그것이 전부였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겨울의 만주는 혹독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훈련은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얼어붙고 코끝이 시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이곳에서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사격 훈련장. 박정희는 표적을 조준한다. 숨을 멈춘다. 방아쇠를 당긴다. 명중, 다시 조준, 다시 명중. 교관이 다가온다. 좋다, 박. 너는 재능이 있어. 청년은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다. 1942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편입, 만주국군관학교 수석 졸업의 특전. 도쿄로 향하는 배 위에서 그는 생각한다. 조선 땅에서는 평생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나는 지금 얻고 있다. 이것이 옳은 길인가? 틀린 길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도쿄, 제국의 심장, 거대한 건물들과 북적이는 거리. 청년은 처음 보는 대도시에 압도된다. 이것이 제국의 힘인가? 이것이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것인가? 육군사관학교, 더욱 엄격한 규율, 더욱 혹독한 훈련. 그러나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만주에서의 인연이 그를 단련시켰다. 그는 일본인 동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때로는 그들을 능가했다. 교실에서 배우는 전술, 전략, 군사사, 나폴레옹의 전쟁, 프로이센의 군제, 러시아와의 전쟁. 청년은 모든 것을 흡수했다. 지식은 힘이다. 군사력은 국력이다. 그는 깨달았다. 힘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기숙사에서 라디오를 듣는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미국과의 전쟁. 동기들은 환호한다. 대일본 제국 만세. 그러나 박정희는 조용하다. 그는 느꼈다. 이 전쟁은 일본이 질 것이라고. 1944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소위로 임관. 칼을 차고 군복을 입는다. 거울을 본다. 군인이 된 자신. 조선인 박정희가 아닌 일본군 소위 다카키 마사오. 그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만주로 돌아간다. 관동군 배속.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다. 소련군이 만주를 침공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병사들은 불안해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천황의 목소리. 일본의 항복. 전쟁은 끝났다. 제국은 무너졌다. 군복을 벗는다. 칼을 내려놓는다. 그는 이제 무엇인가? 패전국의 장교인가? 해방된 조선인인가? 정체성의 혼란. 그는 혼자 남겨졌다. 만주 벌판에서 동료 조선인 장교들이 모인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누군가 말한다. 우리는 친일파로 낙인 찍힐 것이다. 박정희는 침묵한다. 그는 알고 있었다.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갈 곳은 조선밖에 없었다. 만주는 이제 소련과 중국의 땅이 될 것이다. 일본은 패망했다. 남은 것은 고향뿐. 1946년 5월 부산항. 배에서 내리는 청년. 8년 만에 귀향. 그러나 고향은 낯설었다. 거리에는 태극기가 펄럭였다. 사람들은 해방을 외쳤다. 그러나 그에게는 해방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서울로 향한다. 조선경 비사관학교에 입교한다. 다시 군인이 되기로 한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군인,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남한은 혼란스러웠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 미군정의 통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박정희도 그 중 하나였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군 내부의 좌익 반란, 박정희도 연루되었다. 체포, 신문, 고문, 사형 선고. 그는 죽음 앞에 섰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다. 동료들의 이름을 댔다. 배신, 변절, 생존. 사형은 무기로, 무기는 집행유예로. 그는 다시 군에 복귀했다. 그날 밤 감방에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또 살아남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심인가 생존인가. 그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선택들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10년 후 그가 총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게 될 줄은. 에피소드 3. 혁명이라는 이름. 정의로운 혁명인가, 권력을 향한 야망인가.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의 남침, 서울 함락.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박정희 소령은 부산으로 후퇴했다. 전선은 낙동강까지 밀렸다. 전쟁터, 포성과 총성, 죽음과 피, 동료들이 쓰러진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는다. 항상 그랬듯이 그는 전략을 세우고 부대를 지휘한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인천 상륙작전, 전세가 역전된다. 서울 수복, 북진, 압록강까지.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 다시 후퇴. 전쟁은 고착된다. 3년간의 긴 전쟁. 전쟁 중에 그는 승진한다. 중령, 대령,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는 전쟁을 통해 성장한다. 지휘관으로서, 전략가로서.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는다. 힘이 전부라는 것을. 1953년 휴전.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폐허였다. 서울은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고아들이 거리를 떠돌았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박정희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한다. 소장으로 진급한다. 그는 군의 핵심 인물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간다. 이승만 정권, 부패와 무능, 독재, 민주주의는 형식뿐이었다. 경제는 파탄났고 국민들은 가난에 허덕였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 자립할 수 없는 나라. 밤마다 동료 장교들과 모인다. 술을 마시며 나라를 걱정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 군인이 나서야 한다. 속삭임들, 위험한 대화들. 1960년 4월 4.19 혁명.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다. 이승만하야, 독재 타도, 총성, 유혈, 그리고 이승만의 몰락. 새 정부가 들어선다. 장면 내각. 박정희는 지켜본다. 민주주의. 과연 이것이 답인가? 장면 정부는 우유부단했다.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군부 내에서 움직임이 시작된다. 몇몇 장교들이 모인다. 쿠데타, 군사혁명, 위험한 단어들이 오간다. 박정희는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중심으로 이동한다. 왜 그는 쿠데타를 결심했을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교를 건너는 탱크들, 총을 든 군인들이 서울로 진입한다.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소장이 지휘한다.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한다. 혁명 공약을 낭독한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났다.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재건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민정에 이양할 것이다. 군인들의 약속,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거리는 조용했다. 저항은 없었다. 장면 정부는 무너졌다. 쿠데타는 성공했다.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다. 사실상의 권력자. 그날 밤 집무실에 홀로 앉아있는 박정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불빛들. 이제 이 나라는 내 손에 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다시는 남에게 굴욕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 그는 아직 몰랐다. 민주주의, 인권, 자유,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쿠데타 이후 숙청이 시작되었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체포되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었다. 군사정부는 빠르게 움직였다.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수출을 장려했다. 잘 살아보세. 그것이 구호였다. 박정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보고서를 읽고 회의를 주재했다. 공무원들을 다그쳤다. 더 빨리, 더 많이. 시간이 없다. 우리는 뒤처져 있다. 1963년 민정이양. 약속을 지킨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는다. 민주공화당 후보. 야당의 윤보선과 맞선다. 선거운동. 박정희는 서툴렀다. 연설도 유창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제5대 대통령. 그는 이제 합법적인 권력자가 되었다. 군사정권에서 민주정부로.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군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그는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는 명확했다. 경제성장, 수출 증대, 산업화. 그러나 돈이 없었다. 자본이 없었다. 기술이 없었다. 모든 것이 부족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과 수교하기로. 1965년 한일협정. 논란이 거셌다. 친일파가 친일을 한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반대 시위, 계엄령. 그러나 박정희는 밀어붙였다. 이것이 필요하다. 나라를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차관. 그것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공단을 만들었다. 나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1967년 재선, 1971년 삼선 개헌 후 재선. 그는 계속 권력을 잡았다. 민주주의는 형식적이었다. 야당은 억압받았다. 언론은 통제되었다. 그러나 경제는 성장했다. 수출이 증가했다. 공장이 들어섰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었다. 가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1970년 새마을운동, 농촌개발, 초가집을 헐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다. 마을길을 포장했다. 잘 살아보세. 근면, 자조, 협동, 구호가 울려 퍼졌다. 박정희는 농촌을 직접 돌아다녔다. 농민들과 악수했다. 격려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정말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었다.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의 방식은 강압적이었다. 위에서 아래로, 명령과 복종, 군대식 방식. 반대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사치였다.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베트남 파병, 미국의 요청, 그리고 경제적 이득. 젊은이들이 베트남으로 갔다. 전쟁터로. 돈을 벌기 위해, 나라를 위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을까? 1972년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에피소드 4. 산업화의 빛과 그림자. 경제 기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유신헌법 선포. 박정희는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다. 한국적 민주주의. 그것이 그의 명분이었다. 왜 그는 유신을 선택했을까? 북한의 위협,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 아니면 권력에 대한 집착? 그는 말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러나 민주주의는 죽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되었다. 사실상 박정희가 원하는 만큼 집권할 수 있었다. 종신 대통령, 독재자,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학생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유신 반대, 독재 타도.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그들을 감시했다. 체포했다. 고문했다. 1974년 민청학년 사건.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사형 선고. 그러나 국제적 압력으로 감형되었다. 박정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경하게 대응했다.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총성, 영부인이 쓰러졌다. 박정희는 연단에서 지켜보았다. 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그날 밤 병원에서 유경수는 숨을 거두었다. 박정희는 말이 없었다. 표정도 없었다. 그저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그의 슬픔을 헤아릴 수 없었다. 장례식. 박정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냉혹하다고, 인간미가 없다고.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였다. 부인을 잃은 후 그는 더욱 고독해졌다. 청와대는 텅 빈 공간이 되었다. 술을 마셨다. 밤마다 혼자. 측근들과 만났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었다. 그러나 경제는 계속 성장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대기업들이 성장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포항제철소, 거대한 용광로에서 쇳물이 쏟아진다. 박정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다. 현대조선소, 거대한 배가 건조된다. 세계 시장으로 수출된다.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눈부신 성장. 거리에는 자동차가 늘어났다. 빌딩이 올라갔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나아졌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그림자도 깊어졌다. 노동자들은 착취당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는 탄압받았다. 목소리를 내면 빨갱이로 몰렸다. 1970년 11월 전태일 분신, 평화시장 재단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는 불꽃이 되었다. 젊은 노동자의 죽음. 그것은 사회의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박정희는 듣지 않았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 임금을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것이 그의 논리였다.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도시로 떠났다.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찾아. 농촌은 공동화되었다. 노인들만 남았다. 도시에는 판잣집이 늘어났다.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하수도도 전기도 제대로 없는 곳. 경제 성장의 그늘.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 재야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신 철폐, 민주주의 회복. 그들은 체포되었다. 박정희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측근들만 믿었다. 차지철, 김재규. 그들은 충성을 맹세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었을까? 1978년 제10대 대통령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선,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은 배제되었다. 민주주의는 형식뿐이었다. 거리에서는 데모가 이어졌다. 학생들, 노동자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경찰이 최루탄을 쏘았다. 학생들이 쓰러졌다. 폭력이 난무했다. 1979년 부마 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 계엄령, 발포, 사상자, 나라는 폭발 직전이었다. 박정희는 위기를 느꼈다. 청와대 집무실, 박정희는 창밖을 바라본다. 어두운 밤, 거리의 불빛들, 저들은 나를 원망하는가?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는 술을 마신다. 혼자, 고독, 그 누구도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에피소드 5. 긴 밤의 끝.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1979년 10월 서울은 불안했다. 부마 항쟁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민심은 돌아서고 있었다. 대학가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유신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청와대, 박정희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다. 측근들의 보고를 듣는다. 시위 상황, 야당의 움직임, 국제사회의 반응,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강경책을 주장했다. 더 강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주동자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각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다른 의견이었다. 각하, 대화가 필요합니다. 야당과 협상하고 민심을 달래야 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다. 박정희는 그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는 지쳐 있었다. 18년간의 권력, 외로운 정상. 그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를 지켜왔을까? 밤마다 술을 마셨다. 혼자 혹은 측근들과 과거를 회상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만주에서의 군인 시절, 쿠데타, 경제개발, 그 모든 여정. 나는 옳은 일을 했다.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했다. 산업화를 이뤘다. 그렇지 않은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확신은 흔들렸다. 딸 박근혜가 영부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 젊은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진 딸.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느꼈을까? 10월 26일 금요일,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고서를 읽었다. 회의를 주재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다.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이 있었다.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몇몇 측근들, 가수들이 불려왔다. 술이 오갔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차지철과 김재규의 대립이 또 시작되었다. 시위 진압 문제. 차지철은 강경책을, 김재규는 유화책을 주장했다. 박정희는 피곤했다. 그만하게, 조용히 술이나 마시세.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언성이 높아졌다. 김재규는 모욕감을 느꼈다. 차지철의 막말, 박정희의 무관심. 18년간 충성했는데 이것이 대접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화장실에 갔다 온 김재규.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순간의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총성, 한 발, 두 발. 차지철이 쓰러졌다. 박정희는 놀란 눈으로 김재규를 바라보았다. 재규 왜? 다시 총성. 박정희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다. 그는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18년 권력의 종말. 한 발의 총성으로 방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 혼란, 경호원들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대통령은 죽었다.
김재규는 체포되었다.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개인적 분노였을까? 그날 밤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 서거, 전국의 비상계엄령, 혼란, 공포,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슬퍼했다. 경제 발전을 이끈 지도자, 조국 근대화의 영웅,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 어떤 이들은 안도했다. 독재자가 죽었다. 이제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 장례식.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가 만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 억압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눈물은 다른 의미였다. 박정희는 국립묘지에 묻혔다. 역대 대통령들 사이에 그의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만 새겨졌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었다. 그가 죽고 나서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았다. 12.12 사태, 전두환의 등장, 광주의 비극, 민주주의는 또다시 멀어졌다. 박정희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 또 다른 군사정권, 또 다른 독재? 그는 무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그의 유산은 복잡했다. 경제 발전과 산업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었다. 가난한 나라를 중진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파괴, 인권의 유린,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그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아니,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에게는 조국을 구한 영웅, 어떤 이에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그는 동시에 두 가지였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였다. 그의 선택들은 무엇이었을까? 만주로 간 것, 군인이 된 것, 쿠데타를 일으킨 것, 유신을 선포한 것. 각각의 선택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나?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민주주의를 지켰다면, 만약 권력을 내려놓았다면, 그러나 역사의 가정은 없다. 그는 그 길을 갔고 그 결과를 맞았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질문해야 한다. 에피소드 6. 남겨진 질문들.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넘었다. 한국은 변했다. 민주화가 이뤄졌다. 경제는 더욱 발전했다. 선진국 문턱에 섰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 박정희가 있었다. 젊은 세대는 그를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을 뿐, 교과서에서 짧게 배웠을 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이든 세대는 기억한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그리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시절, 박정희 시대. 어떤 이들은 그를 그리워한다. 그때가 좋았다고, 질서가 있었고 나라가 발전했다고,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다고,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어떤 이들은 그를 증오한다. 독재자였다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다고,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두 시각은 평행선을 달린다. 대화는 없다. 각자의 신념만 있을 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은 계속 논쟁거리가 된다. 정치인들은 그를 이용한다. 보수 진영은 그를 추앙한다. 경제 발전의 아버지, 조국 근대화의 영웅, 그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진영은 그를 비판한다. 독재자, 인권 유린자, 친일파, 그의 잘못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그러나 역사는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는다. 선과 악으로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인간은 복잡하고 역사는 더욱 복잡하다. 박정희는 분명 독재자였다.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인권을 유린했다. 반대자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그는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가난한 나라를 산업국가로 만들었다. 수출을 늘리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할 수 있을까? 업적과 죄악을 함께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 이것이 박정희를 둘러싼 영원한 논쟁이다. 그리고 아마도 답은 없을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답을 찾아야 한다. 포항제철소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거대한 용광로에서 쇳물이 쏟아진다. 경부고속도로는 여전히 남과 북을 잇는다. 수많은 차들이 달린다. 이것들은 박정희의 유산이다. 물리적 유산, 한국 경제의 토대, 부정할 수 없는 실체. 그러나 또 다른 유산도 있다. 권위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경제 제일주의. 이것들도 박정희 시대의 산물이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강한 대통령에 대한 향수, 효율성과 성과 중심주의, 민주주의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태도. 이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박정희 시대가 남긴 문화적 유산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변했다. 자유가 확대되었고 인권이 신장되었다. 시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는 길다. 지역주의, 이념 대립, 진영 논리, 한국 사회의 분열. 이것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시대에 닿는다. 그가 만든 구조, 그가 심은 씨앗.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영웅인가? 악당인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맥락을 봐야 한다고.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196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 세계 최빈국 중 하나. 북한의 위협, 냉전 체제.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의 선택은 불가피했을까? 개발 독재가 유일한 답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길도 있었을까? 대만과 싱가포르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경제 발전, 그리고 나중에 민주화, 동아시아 발전 모델. 그러나 인도는 다른 길을 걸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발전. 더 느렸지만 독재 없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독재를 겪었지만 발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독재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었을까? 아니면 박정희라는 개인의 능력이었을까? 운이었을까? 국제 정세였을까? 답은 복잡하다. 아마도 모든 요소가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박정희의 추진력, 시대적 상황, 국민들의 희생, 국제적 지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대가도 있었다. 민주주의의 후퇴, 인권의 유린, 빈부격차의 심화, 노동자의 희생, 지역 불균형.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경제 발전이 이런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면서도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박정희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 그의 생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사진을 찍고 유물을 본다. 그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박제된 과거.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재다. 정치적 논쟁의 중심. 선거 때마다 호출되는 이름.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정치적 입장을 나타낸다. 그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2012년. 역사의 아이러니.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계승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도 탄핵되었다. 박정희의 유령은 여전히 한국 정치를 떠돈다. 강한 대통령, 경제 발전, 안보. 이 키워드들은 언제나 그와 연결된다. 젊은 세대는 묻는다. 왜 아직도 박정희 이야기를 하느냐고. 과거에 갇혀 있느냐고. 미래를 봐야 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박정희는 한국 현대사의 핵심이다. 피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지, 왜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지 박정희의 무덤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된다. 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한 사람의 결정이 수천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을까? 아니면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소년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총탄에 쓰러졌다. 그의 인생은 성공인가, 비극인가? 그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권력을 얻었으니 성공이다. 그러나 사랑을 잃었으니 비극이다.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성공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니 비극이다. 인간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냉혹한 독재자, 외로운 지도자, 야망 가득한 군인,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 그는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모순적으로 인간은 단순하지 않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인간은. 측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는 과묵했다고 한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부인이 죽은 후 더욱 그랬다. 술을 마시며 혼자 있었다. 누구와도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 권력의 정점은 고독했다. 그는 신뢰하지 못했다. 배신당할까봐, 이용당할까봐. 군인 시절부터 그랬다. 남로당 사건, 숙청, 배신. 그는 많은 것을 겪었다. 그래서 더욱 권력에 집착했을까? 권력만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을까? 내려놓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을까? 실제로 그는 죽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총에. 권력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 총에 맞는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회? 분노? 안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김재규는 재판에서 말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쐈다고.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라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을까? 개인적 원한은 없었을까? 역사는 복잡하다. 동기는 여러 겹이다. 순수한 대의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다. 개인적 감정, 이해관계, 상황적 압박, 모든 것이 뒤섞인다. 박정희를 죽인 것은 누구인가? 김재규의 총알인가? 유신체제의 모순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선택인가? 아마도 모두일 것이다. 역사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없다. 수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발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경제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유예할 수 있는가? 강한 지도자가 약한 제도보다 나은가?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정희의 사례는 경고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동시에 현실적 교훈도 준다. 발전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쉬운 길은 없다. 누군가는 고통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발전할 수 있을까? 효율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까? 한국은 그것을 증명하려 노력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경제는 성장했다. 민주주의와 발전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문제가 많다. 부패, 불평등, 양극화.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박정희 시대에는 그럴 수 없었다. 침묵만이 있었다. 복종만이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 박정희는 하나의 사례다. 하나의 경험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그의 추진력과 헌신을 배울 수 있다. 동시에 그의 권위주의와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 양면을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를 흑백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하다. 영웅과 악당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다. 인간은 복잡하고 역사는 더욱 복잡하다. 박정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도 단죄하는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맥락 속에서, 시대 속에서,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만약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정희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계속된다.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의 영향 아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그는 누구였는가? 무엇을 했는가? 왜 그랬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립묘지의 그의 무덤은 조용하다. 방문객들이 오간다. 어떤 이는 경례하고 어떤 이는 그저 지나간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무덤 위로 바람이 분다. 계절이 바뀐다. 세월이 흐른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영원히 한 남자가 있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대통령이 되었고 총에 맞아 죽었다. 그의 인생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다. 그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그 질문에 하나의 답은 없다. 각자가 자신의 답을 찾아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인권을 존중하는 것, 권력을 견제하는 것. 박정희의 교훈은 명확하다. 권력은 위험하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면 비극이 온다. 제도와 견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 이것이 박정희 시대를 넘어서는 길이다. 그의 업적은 인정하되 그의 과오는 반복하지 않는 것.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 한국은 그 길을 걷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 시대의 진정한 극복이다. 50년이 지났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지났다. 그가 죽은 지 세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나 질문은 계속된다. 발전과 자유, 효율과 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이 영원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박정희는 하나의 답을 제시했다. 효율과 성장 우선. 그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역사가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계속 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를 추앙하고 누군가는 그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 박정희 시대에는 그럴 수 없었다.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되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배우고 경계하는 것.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배운다. 인간의 야망과 한계를, 권력의 속성을, 발전의 대가를, 그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제 이야기는 끝났다. 한 남자의 일생, 격동의 시대. 그러나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한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무엇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무엇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가?
이 질문들에 각자 답하는 것, 그것이 민주시민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 시대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길이다. 무덤 위로 해가 진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역사는 계속 흐른다. 과거는 과거가 되고 현재는 미래가 된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의 유산은 살아있다.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우리는 그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박물관에 전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논쟁할 것인가? 아마도 둘 다일 것이다. 역사는 닫힌 책이 아니다. 계속 쓰여지는 책이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해석을 한다.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다. 과거를 금기시하지도 미화하지도 않는 사회.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려는 사회. 박정희를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가 아니어야 한다. 동시에 맹목적 숭배도 아니어야 한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는 한 인간이었다. 위대함과 결함을 함께 가진,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랑받고 미움받은 복잡한 인간.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을 이해한다. 권력을 이해한다. 역사를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한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똑같은 길을 걸었을까? 이 겸손한 질문이 필요하다. 과거를 단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우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명확한 선은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인권은 협상할 수 없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경제 발전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존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국가의 성장이 아무리 절실해도 개인의 자유를 짓밟을 수 없다. 이것이 박정희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 좋은 의도가 나쁜 행동을 면죄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한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박정희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그 시대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답해야 한다. 우리의 방식으로. 에필로그. 한 남자가 있었다. 흙길을 걸었던 소년이 군복을 입었고 권력을 잡았고 총에 쓰러졌다. 그의 선택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그는 영웅이었을까? 독재자였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쪽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그저 한 인간이었다. 역사는 계속된다. 세대는 바뀐다. 평가는 달라진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영원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발전인가? 자유인가? 효율인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둘 다 가능한가? 박정희는 하나의 답을 보여줬다. 완벽하지 않은 답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답을. 그러나 그것도 답이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더 나은 답을, 더 인간적인 답을,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않는 답을.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 남자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답해야 한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박정희라는 이름,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의 시대다. 하나의 질문이다. 하나의 교훈이다. 그리고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다.